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소기업 ESG 온라인 프로그램 중소기업 공급망 ESG 중요 이슈 및 대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SM컨설팅의 조병욱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주제로 공급망 ESG 개념과 범위의 이해, 두 번째 중소기업 공급망 ESG 중요 이슈 점검, 세 번째로 중소기업 공급망 ESG 기업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망의 개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SG 측면에서는 공급망 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비즈니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에 관련된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망이란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을 뜻하는데요. 자원의 채취를 통한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중간재 및 최종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송과 최종 소비자 사용 후 폐기 또는 회수 단계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전체 네트워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이고요. 공급망 관리는 SCM으로 주로 부릅니다. 공급망 관리는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경영혁신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급망 CSR은 기존 공급망 관리에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협력업체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CSR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급망 ESG는 기존 공급망 CSR의 개념과 유사하며 최근 ESG 경영이 대두되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급망 내에 있는 지속 가능성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까지를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앞에서 공급망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공급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공급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원료 채취, 그 다음 중간재 상품 제조,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제조, 운송, 판매, 소비자의 사용, 폐기 및 회수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 범위를 공급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최종 제품의 생산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을 업스트림, 우측을 다운스트림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업스트림의 경우에는 녹색 구매, 공급자에 해당하는 업스트림이 되겠습니다. 녹색 구매, 공정무역, ROHS, 분쟁광물 금지 등이 이슈들로 나오고 있고요. 다운스트림의 경우에는 그린 물류, WEEE, EPR, 순환경제 등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ROH, 유해물질 제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그 제한 지침을 얘기하는 거고요. WEEE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쓰레기 지침으로 재활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품이나 포장재에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일정량의 재활용을 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급망 내에서 중소기업이 가지는 중간자 역할로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사와 또 하위 협력사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고 또 협력사들도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ESG 측면에서 볼 때 고객사에 해당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CSR이나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ESG 평가지표나 관리지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ESG나 CSR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ESG 요구사항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ESG나 CSR 준비가 덜 돼 있는 하위 협력업체까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CSR이나 ES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이나 활동보다 협력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덜 돼 있는 협력사들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여러 단계의 협력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협력사들의 수준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를 공급망으로 관리를 하고 이들의 수준을 맞춰야 될지도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인데요. 보시는 도표에 있는 것들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유럽 그린딜은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인데요. 2021년 7월 탄소 배출 관련해서 역내 법률을 제정한 피트포 55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 수준을 2030년에는 55%로 한다라는 그 내용이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또한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인데요.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5개 산업군부터 우선 적용을 하며 2026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제조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때문에 공급망 내 협력업체나 수출 기업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탄소중립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산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려한 적응적 감축 전략에서 앞으로는 능동적 대응이라는 변화가 강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알리백이라는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 활동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와 반월 산업공단에서는 그 소재 부품이나 전기전자 또 자동차 부품 그 주요 업체들이 모여서 알리백 달성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온실가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보통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산화탄소, 또 육보라한까지를 대표적인 6대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온실가스를 얘기할 때 지구온난화 지수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란 이 가스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수를 말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1이라고 했을 때 육보라환 같은 경우는 23,000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뜻은 같은 양의 가스가 배출이 되더라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영향을 주지만 육보라환 같은 경우는 23,000배의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것들을 국가별 단위로 봤을 때는 역시 중국이 세계 1위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뒤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대 국가 중에 2030년까지로 봤을 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이 1위가 될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산업 구조가 얼마만큼 취약하고 이산화탄소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콥 1 직접 배출, 스콥 2 간접 배출, 스콥 3 기타 간접 배출로 나눠집니다. 그 전까지는 스콥 1, 스콥 2를 주로 이렇게 관리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스콥 3 기타 간접 배출, 이 얘기는 해당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이 아웃소싱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내에 있는 곳까지도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기업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기반의 스콥 1이나 스콥 2 직접 배출이나 간접 배출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스콥 3까지를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9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스콥 1이나 스콥 2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은 1600만 톤인 거에 반해 스콥 3 기타 간접 배출, 공급망까지를 확대했을 때 배출량은 7천만 톤으로 4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콥 3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폐기물, 국내외적으로 폐기물과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이 정책들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부담 제도,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용어상으로 보면 두 개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폐기물을 처리할 때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그 소각이나 매립 등 그 폐기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의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재활용을,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품 및 포장재 이용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을 할 것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담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세 같은 게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플라스틱 폐기물에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1kg에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5대 수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망 ESG 중에서 사회 분야의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권, 노동, 안전, 보건,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사람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많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 중소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 하도급이 많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보고요. 또 특히나
환경 같은 경우는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는 대기업처럼 여러 가지 공시 의무가 덜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책임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지배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어찌됐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2019년 인권경영표준지침을 발간하여 기업들에게 보급하고 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분쟁광물인데요. 분쟁광물이란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광물을 말합니다. 주로 그 대표적으로 주석, 탈탄늄, 텅스텐, 금을 대표적인 4대 분쟁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전기전자, 우주산업, 반도체, 또 보석,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2년 OECD 같은 경우에도 분쟁지역 광물에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 가이드를 만들어서 책자로 배포하고 있고요.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2021년 7월 13일 각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급망 강제노동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SG의 마지막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성과 여건을 고려할 때 ESG위원회 수준의 지배구조 차원보다는 조직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고객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반부패라든지 윤리 강령 기반의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를 제작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반부패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는 페어플레이 클럽 반부패 준법 윤리 경영 지침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 윤리 경영 지침서 두 가지를 유엔 차원에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페어플레이 클럽 반부패 준법 윤리 경영 지침서 같은 경우는 대기업 또는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 윤리경영 지침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공급망 ESG 기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공급망 내에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기업입니다. A기업은 과거부터 고객사의 CSR 평가 방침에 따라서 일찍부터 CSR 관리를 해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고객사의 CSR 요구사항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ISO 9000이나 14000, 45000 같은 인증을 차례로 추가함으로써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안전 분야까지도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점은 중소기업이 ESG와 관련한 관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IS 인증 제도를 통해서 정량 지표화하고 이것들을 지켜나감으로써 ESG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ESG 분야에서 대표적인 IS 인증으로는 환경 분야의 ISO 14000, 또 에너지 분야의 ISO 50001, 그 다음에 사회 분야 ISO 26000, 또 안전보건 분야의 ISO 45001,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반부패와 관련해서 ISO 37001이 대표적인 ISO 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과거에 삼성전자 하드디스크 사업부에 납품을 하고 있던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미국의 시게이트라는 글로벌 기업에 매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업은 시게이트라는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이 C게이트로부터 RBA 실사 요구를 받고 제3자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CSR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인증을 이 실사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사점은 글로벌 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곳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CSR이라든지 ESG라든지 아니면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여러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게 과거에 EICC, 지금은 이제 RBA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실사 지표입니다. 이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지표화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수출 확대, 해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업체 협력사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사로부터 에코바디스 등급을 제출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그 이전까지는 CSR이나 ESG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CSR 코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은 후에 에코바디스 실버 등급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 경영과 공급망 관리 지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는 에코바디스라든지 RBA라든지 비콥 인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서 다른 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기업도 역시 CSR 활동에 대한 고객사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CSR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당사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협력사들이 이미 CSR이나 ESG에 대한 그 요구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문 지식이나 그 담당자 부재로 인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ESG 경영 코칭을 받고 개선 활동과 동시에 추후 ESG 보고서 발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ESG 경영이 세계적인 트렌드이지만 아직은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홍보 및 인식 확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용어 정도만 접해 오다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CSR과 ESG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주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같은 업종의 협력사들이 당사보다 먼저 CSR과 ESG에 대한 기업 활동을 제출하라는 고객사 요구사항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CSR의 개념에 대해서 스터디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정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CSR과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여부와 기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행 의지 및 활동 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직원들의 이해를 위해 수소문 끝에 KPC에서 주관하는 CSR 코칭 사업을 활용하여 교육과 수준 진단을 하였고 당사 수준에 맞는 ESG 성과지표 설정과 개선 과제를 돌출하여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을 통해 그동안 사용하였던 회사 소개서를 대체하여 당사가 위치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CSR과 ESG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이 CSR과 ESG 경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협력사의 공정거래 운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CSR과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맞는 세분화 정책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